산사태가 나고 산불이 나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놀랍게 회복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용암리는 뒤에 광릉수목원이었고 바로 산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때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땅이 물을 흠뻑 먹은 데다가 천둥이 우릉빵 치니까 진동 때문에 땅이 흔들려가지고 막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세 군데에서 산사태가 났는데요. 큰 바위 또 함께 떠내려오고 물과 함께 다음에 진흙탕물이 오는데 흙이 포함된 진흙탕물이 내려오고 아름다리 소나무들이 막 뿌리째 뽑혀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이야,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걸 세 군데나 터졌어요, 세 군데나.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 집들이요,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벽이 넘어지고 다음에 저 흙 진흙이요, 그 방 안까지 다 차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침수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때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갔다 와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집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하면 참 기가 막힌데 아름드리 소나무가요, 우리 집 그 뒤쪽 벽을 딱 내려오면 그 코너 딱 때리는 곳인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물, 토사, 뭐 바위 전혀 피해 없이 우리 집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이 침수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그리고 가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놀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산에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흉측해요. 엄청 넓은 부위에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그게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어. 야, 내 생각에 야, 이거 어떻게 복구되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년, 2년, 3년 딱 되니까 완전히 복구돼버려요. 숲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야, 자연은 굉장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요, 크낚시 보호구역이고 군사 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집을 못 지어요, 함부로. 그래서 저도 집 지을 때 그 딱지라는 걸 사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몇 집 안 되죠, 원래 살던 사람들 집하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온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산 밑에 이제 헛구방 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겨울에 추우니까 불 피우다가 잘못돼가지고요, 산에 불이 붙은 거라. 산불이 나가지고 헬리콥터 와가지고 막 물 뿌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이 아닌데요, 산 전체가 딱 뒤에 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산턱이처럼 이렇게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딱 내려다 보면 아래가 쫙 내려다 보이고 배산 임수 뒤에는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이 멋있었단 말이에요. 계절마다 이게 색깔이 다르고 있는데 시커멓게 바뀌어가지고 산이 볼 때마다 흉측스러워. 이야, 이거 언제쯤 복구되지? 볼 때마다 이게 민망스럽고 흉측스러운구나.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 사라지고요, 볼 때마다 흉측스러워. 야, 저거 어떻게 이제 복구되나? 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연적으로 뭐 나무 심은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뭐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고 하는데요, 3년 딱 되니까요, 완전히 복구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원래 그 등산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광릉수목원 뒤쪽이기 때문에 산지에 있어가지고 산에 입산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밑에 살았고 또 산지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기 때문에
산지 출근하기 전에 새벽 일찍 가가지고 정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늘 가던 길이 있어. 그러면 양쪽에 나무들이 쫙쫙 서 있고 굉장히 멋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나무들은 다 불탔고요. 다음에 잡목들이 막 우거졌는데 길을 다 막아버렸어. 엄청나게 우거졌어. 그래가지고 저는 산을 봐도 언제 불났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회복됐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항암 치료 받으면요, 이렇게 흉측하게 바뀝니다. 머리 다 빠지죠. 요즘은 또 약이 좋아져서 이러지 않는다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데 90일, 6개월, 1년 내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회복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생활의 법칙에 따라 사신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질병, 어떤 상처, 어떤 치료를 받아서 흉악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을 보십시오. 저는 자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 자연의 모습이 곧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 제 실물교훈이잖아요. 실물교훈. 점점 회복돼. 약이 들어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퇴사한대. 그래, 빨리 하산해야지. 이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계정은 5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자, 치료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 고주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순한 치유제가 뭔가 그렇게 들어졌습니다. 이 단순한 치유제는 바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이다. 여러분, 참된 치료제는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언제나, 대부분이 다 공짜예요. 공짜. 항암치료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요즘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본인은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수술하고 하는데, 사실은 병원에서는요 엄청나게 청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유제는요 거의 다 공짜야. 공기 마시는데 돈 내라 합니까? 햇빛 쬐는데 돈 내라 합니까? 내 스스로 절제하는 것,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쉼을 갖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식사, 창세기 1장 29절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곡식, 과일, 채소, 견과, 이와 같은 것들, 다음에 물, 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치료제들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첫자를 따면 New Start라고 하는 건강한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water, 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요, 제가 옛날에는 100조 개랬거든요. 좀 세월 지나니까 60조 개 하더라고.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30조 개로 바뀌었대요. 하여튼 30조 개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마다 다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은요 물통입니다. 물통. 출렁출렁 그러지 않을 뿐이지 움직이는 물통이야.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 각 기관마다 인체 조직의 수분 구성이 다른데 가장 수분이 많은, 물이 많은 인체는 어딜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뇌라든가 혈액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혈액이 거의 다 물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눈이라면 눈. 야, 눈은 95%야. 혈액은 보십시오. 혈액이 어딨나? 본 94%. 뇌는 브레인 83%. 심지어 뼈도 22%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화초가 있는데 하나는 막 팍 시들었고 하나는 막 싱싱하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예, 물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적게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당하게 물을 섭취해주면 이게 화초가 싱싱한 것처럼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37페이지는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자아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뭐 한다고요? 병을 자아하는 체질을 만들어준다.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의 생리학적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세포의 구조를 유지해주고 형태를 보존해줍니다. 세포가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 내 수분의 압력을 통해서 세포막과 구조를 팽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써 있는 이유도요, 그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세포벽을 밀어내면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빳빳이 써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애들 보십시오. 그냥 그냥 물이 올라가지고 막 통통하잖아요. 그러다가 80대 노인 보십시오. 다 쫄쫄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세포 속에 수분이 없으니까 세포를 유지를 못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체온을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36.5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열이라는데 비열이 뭐냐면 1g의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칼로리, 이게 비열입니다. 그런데 물이요, 모든 물질 가운데 비열이 가장 높아. 다시 표현하면 1g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칼로리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은 비열이 4.5 얼마 돼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0.1 얼마야. 그러니까 금은 전기도 잘 전도하지만 열도 잘 전도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성에 물로 이렇게 채워주신 이유는 뭐냐면 비열을 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각 기관에서 대사작용할 때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 열이 날 때 물의 비열이 낮다고 한다면 금방 우리 체온이 올라가 버릴 거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이 높아가지고 대사작용에서 그 작용에 의해서 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열을 흡수를 해주는데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그냥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그리고 추울 때도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물을요, 찬물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물을 마시면 이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대표주기 위해서 물의 비율이 높잖아요. 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찬물을 정상적인 체온으로 올리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물을 먹으면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봐. 내 에너지를 쓸데없이 지금 찬물을 좀 온도 올리는 데 쓴단 말이야. 그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찬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의 제일 좋은 물의 온도는요, 자기 체온과 비슷하거나 미지근한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다. 반면에 그러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어떤가? 뜨거운 물을 마시면요, 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식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식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에 이 뜨거운 물이요, 우리 세포는요 열에 약해. 그래서 뜨거운 국
위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내려가는 식도, 위 이런 것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세포가. 피부 세포가 달라요. 그것이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적당한 상온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적 작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용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 효모, 영양소 등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물질 이동에도 사용하고, 대사정이 끝난 다음에 노폐물을 다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걸 이동하는데 물이 사용되어지고, 다음에 이 물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온과 분자를 분해하고 결합하는데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직접적인 화학적 작용에 참여하는데 가스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너무 커가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세포만으로 못 들어가. 이걸 잘게 쪼개야 돼요. 이 잘게 쪼개는 것이 가스분해인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작용하냐면, 물 분자가 이 결합을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는데 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물이 작용해가지고 더 잘게 쪼개가지고 메가당과 포도당으로 만들고, 단백질은 또 물이 또 쪼개가지고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고, 지방은 또 물이 만나가지고 더 쪼개서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쪼개서 세포 속에 흡수되도록 한다. 자, 다음에 그래서 물의 생리작용은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노폐물 중금속들을 배출하는 일을 하고, 또 세포 기능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또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운반의 하나의 용매가 될 수 있죠. 다음에 소화작용과 대사작용을 할 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위액하고 이런 소화액이요 하루에 얼마큼 나오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몇십 리터 나와, 몇십 리터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물이란 물.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재흡수가 돼가지고 그걸 일일이 우리가 먹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는 소화작용에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요즘 데이터 센터, 지금 AI가 지금 대세잖아요. 그래서요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것은 뭐냐면 AI를 구동하려면 끊임없이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큰 면적을 차지해요. 제 회사가 이제 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몇 개를 좀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규모가요 엄청 크더구만. 근데 그걸 할 때 반드시 전력, 다음에 용수가 공급돼야 돼.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요. 다음에 용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돌리는데요 열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야. 그 열을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물이 가장 적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이 열을 잘 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남 지역에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용수를 공급할 것인가. 절대적인 그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물은요 비열이 높은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열을 관리하는 데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7번 보십시오. 물은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요 면역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여러분이 감기 안 걸리는 비결은 뭐냐면요, 겨울에 물을, 따뜻한 물, 뜨겁지는 않지만 차지 않는 따뜻한 물을요 계속 홀짝홀짝 마시면 감기 안 걸립니다. 감기가 걸렸다 할지라도 감기 낫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물을 계속해서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셔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유지 중요합니다. 다음에 변비 예방. 물 많이 마셔야 변비 안 걸립니다. 또 뼈와 뼈 사이 윤활작용 다 물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체온이 막 올라가거나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독소 배출이 당연히 안 되죠. 염증이 유발되죠. 또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인내심, 집중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두통과 감기가 잘 걸립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방광과 관련되는 신장과 관련되는 이런 질병이 많이 생겨. 왜냐하면 노폐물이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해지는 그것이 다 독소잖아요. 독소가 오히려 그 기관, 방광이라는 기관을 손상시켜버려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요 너무 진하지 않은 묽은 소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독소가 피해를 안 줘.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는 방광염, 방광암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신장도 이제 물을 거르는 곳이죠. 여러 가지 피를 거르는 곳이 신장이.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걸쭉한 피를 걸려야 돼. 그러면 신장이 부담을 갖고 그 과정에서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이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러 결석 걸려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때 35세였는데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밤 12시에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저녁 먹은 것이 체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 손과 발을 잘 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12시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렀어. 손도 발 따달라고. 이분이 와가지고 손과 발을 다 땄어. 손과 발을 20개를 다 땄는데도 아픈 거라. 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밤중에 할 수 없이 이제 백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그 당직하는 의사가 진통제를 줬어요. 진통제 주사를 놔도요 통증이 안 없어져요. 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통증은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저 삼육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25분 가면 되거든요. 25분 가는 그 거리가요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저는 생전 이런 경험 다 해봤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두 이빨이요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라. 와, 얼마나 아픈지. 두 무릎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두 무릎이 부딪혔다는 것처럼 두 무릎이 막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딪히는 거라. 와, 이거 막 지옥이야, 지옥. 와, 나 그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딱 가니까 그것이 이제 야간에 있는 수간호사가 저를 보더니만 첫 마디가 결석이라고. 결석에 맞는 또 진통제는 다른가 봐. 결석에 맞는 진통제를 딱 맞으니까요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잠이 싹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진 찍어 보니까 요로에 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로 이제 뭐로 이제 때려서 깬다 하잖아요.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말에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전 교인들이 다 왔어요. 전 교인. 제가 노상 다른 우리 신자들 아플 때 방문 가다가 제 아파서 방문 받아 보니까요 기분이 엄청 좋더구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결석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그것은 맥주를 잔뜩 마시고 이렇게 막 뛰면 돌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술을 마실 수 없고 대신 물을 마시자. 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마셔가지고는 그 삼육의료원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 가지고 들고 뛰었습니다.
막 죽을 때니까 이제 물을 잔뜩 마셨으니까 소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소변을 딱 보는데 쨍그라 하면서 돌이 빠졌어요. 수술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제가요 열심히 물 마십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결석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요 물을 적게 마시면 결석 걸립니다. 물 열심히 마시면 결석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나가는 양만큼 먹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대소변으로 1.6리터를 배설합니다. 땀으로 0.6리터를 배설하고 호흡을 통해서 0.4리터. 그래서 총 하루에 배설되는 수분의 양은 2.6리터를 배설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국이나 과일, 채소 등을 통해서 0.5리터를 자연히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2.6 빼기 0.5 하니까 결국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2리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2리터면 250cc를 하루에 8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답이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키, 몸무게, 계절별로 다 다를 수 있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많이 마시고, 사람 치호가 큰 것은 더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갈증을 느낄 때 마신다는 것입니다. 네, 갈증을 느낄 때 마시게 되면 2리터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못 마십니다. 그래서요 2리터를 마시려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2잔 내지 3잔,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까지 사이에 2잔,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2잔, 또 저녁과 자기 전 사이에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면 총 8잔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커피를 마셨다, 코카콜라를 마셨다, 사이다를 마셨다, 차를 마셨다, 또 맥주를 마셨다, 이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을 섭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물을 더 많이 배출시켜서 오히려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 마시는 방법, 어떻게 물을 마실 것인가? 하루에 2리터를 목표로 마시라. 또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식후에 소화가 된 다음에 마셔야 됩니다. 소화가 되기 전에 마시면 소화 중에 물이 들어오면 소화액이 희석돼 가지고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마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금방 소화되고 또 노인이 가면 갈수록 소화가 적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소화되었다 생각되면 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 30분 전까지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식사 전에는 이제 위액이 쫙 나와가지고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사 바로 직전에 물을 마셔버리면 이 소화에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을 마실 때 그러니까 150cc에서 한 200cc 정도 한번 마실 때 그러나 한참에 400cc를 마신다, 500cc를 마신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내 세포와 혈액이요 물이 들어올 때 그 흡수하는 그 양이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세포와 혈액 속으로 수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에서는 과량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또 두 번째는 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데 과량의 물은 소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후로요, 지금까지 물장사는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물이 좋다, 무슨 물이 좋다, 육각수를 먹어야 된다, 어떤 등등등.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했더니 사람들이 반발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 각자마다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는 자기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제가 연구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의 종류는 연수, 경수, 알칼리, 이온수, 수소수, 파동수. 요즘에는 또 해양 심층수가 미네랄이 많다가지고 인기죠. 육각수. 한때는 또 육각수가 인기였습니다. 또 정유수.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물이 가장 좋은 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알칼리수. 예.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을 찾아가 보면 됩니다.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물을 통해서 자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자꾸 틀리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래요. 영양분은 어디서 섭취하는 것입니까? 식사에서 섭취하는 것이죠. 물은 영양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나쁜 노폐물 배설하고 이것이 다음에 혈압을 조절하고 다 수분이 하는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정유수 우리 정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입술을 했어. 그래서 정수기를 딱 보더니만 여기 정수기 쓰네요. 딱 하는 거라. 근데 그 말 뉘앙스가 무슨 말이냐면 왜 정수기를 쓰냐 이런 뉘앙스야. 유튜브에 보면요 정수기 물이 나쁘다고 온통 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수기를 쓰면요 모든 미네랄이 다 걸려지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는 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물에 미네랄이 많으면 제일 미네랄이 많은 게 경수예요. 경수. 그러면 연수보다 경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경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경수는요 샤워도 못합니다. 떡지씩 붙어가지고. 경수란 뭐냐면 그 속에 미네랄이 엄청 많아가지고 센 물이에요. 센 물. 연수는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주에서 이곳에 와가지고요 물 수질 검사했습니다. 44가지 종류의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검사 보니까 모든 종류의 미네랄이 쫙 다 있어. 카드뮴, 구리, 망간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무엇이 합격이냐면 각 그 미네랄마다 얼마 이하가 다 정상이야. 다 합격이야. 미네랄이 좋으면 얼마 이하가 아니라 이 이상이 돼야 합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동네마다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 약수터를 구해서 관리하죠. 관리할 때 정기적으로 물 검사하잖아요. 어떤 날 딱 가보면 쓰지 말라고 딱 돼 있다고. 왜냐하면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요 어떤 물이겠습니까? 정유수입니다. 네. 그래서요 1급 최고급 호텔에 쓰는 물은요 다 정유수라는 것입니다. 정유수는 미네랄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유수를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요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수증기 만든 다음에 수증기를 완전히 순수한 H2O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또 냉각시켜. 그래가지고 물을 만든 것이 정유수예요. 그러면 수증기를 끓였을 때 미네랄은 포함이 안 돼. 순수한 H2O만 떨어지는 거라. 이게 정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닌겔을 만든 거 있죠? 다 정유수입니다. 수액 만든 건 전부 다 정유수입니다. 시중에 파는 물은 그냥 삼다스물, 뭐 평창물 전부 다 뭐냐면 지하수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삼다스물이 왜 뭐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선호합니까? 삼다스물이요 시중에 있는 그 생수 중에서 미네랄이 제일 적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이 강의하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죠. 우리 집에 흰살이 묵은 살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흰살 안 먹으니까 밭에 버렸단 말이에요. 저희 밭에 옛날에 살던 집에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새들이 다 좋은 먹은 줄 알았어. 가보니까 새들이 안 먹었어. 왜 새들이 안 먹을까? 쫙 뿌려놨는데 새들이 막 위에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혐의를 한 뿌려볼까? 혐의살을 쫙 뿌렸단 말이에요. 새들이요, 혐의살만 골라가면서 먹어. 이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생명의 음식인지, 사망의 음식인지를 아는 거라. 또요, 염소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양동에다가 빗물, 다음에 경수,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물들을 쭉 해가지고 뭐 지하수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염소가 먹은 물은 뭐냐? 빗물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은요, 물이 정발의 산으로 가죠. 올라가서 내려오죠. 순수한 H2O인데 내려오면서 물론 뭐 공해를 이제 담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빗물을 딱 받아나면 찌꺼기는 다 내려앉잖아요. 순수한 H2O 물이 빗물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우리 조상들 빗물을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요, 뭘 아느냐면 제일 좋은 물은 뭐 순수한 물인 걸 아는 거라. 자, 다음에 물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하는 일이 청결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마시면서 우리 속을 노폐물을 배설하는 일도 하지만 바깥으로 샤워를 통해서 우리 배설물이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걸 또 씻어내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럴 때도요, 뜨거운 물 샤워할 수도 있고 미지근한 물 샤워할 수 있고 찬물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하거나 찬물로 해버리면 사람이 각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있어요. 자, 다 넘어가겠고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물을 통해서 치료도 합니다. 핫앤콜,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발을 담그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합니다. 찜질, 얼음 찜질, 뭐 삐었을 때, 또 뜨거운 찜질, 다음에 좌욕, 전기 흡입, 또 물의 불을 이용한 운동. 이제 관절에 무리를 안 주는 것이 뭐냐면 물 속에서 운동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